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3년이 채 안 되는 스타트업이고요. 인공지능 푸드 스캐너를 통해서 음식이 제조되고 소비되고 버려지는 모든 과정을 다 데이터화 시켜서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시키고 개인 식습관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좀 더 범지구적 관점에서 환경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기술로 해결하는지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삶을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매번 마스크를 써야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취업률은 급격하게 떨어져서 많은 젊은이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도 뒷걸음질 치게 했는데요. 글로벌 경제 위기보다 체감되는 그 경제의 역성장은 무려 30% 이상 더 크다고 하고 우리나라의 IMF 위기 때보다도 그 경제의 타격이 더 크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다 경제가 이제 역성장했는데요. 이런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 우리가 겪었던 불편함, 그리고 이런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상황들은 이제 환경 문제에 의하면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2050년까지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게 온도가 더 올라가서 훨씬 더 많은 경제적 피해가 있을 거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엔도 그렇고 1.5도, 전 세계적으로 1.5도의 타겟을 두고 많은 규제와 어떤 제도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1.5도 상승됐을 때와 지구 온도가 현재보다 2도 상승됐을 때 이제 비교를 해보면 무려 0.5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은 물부족인 인구는 5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고 작물 수확량 감소에 대한 위험도 4분의 1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또 해수면이 상승됨으로써 좀 더 체감할 수 있게 예를 들면 1m의 해수면이 상승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에 있는 인천공항은 없어질 것이고 인천 지역과 부산 지역의 대부분은 이제 침수될 것이라고 합니다. 고작 30년밖에 남지 않은 이 지구온난화로 펼쳐진 이 지구의 위기를 저희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도를 보면 좀 체감할 수가 있는데요. 지구 온도는 1만 년에 약 4도가 상승했는데 최근 100년 만에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업화로 인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구의 온도는 단연 이산화탄소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상승되는 그래프와 이 지구의 온도가 상승되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최근에 아주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더 증가되고 있고 이런 30년에 저희가 1.5도 이상 온도를 올리면 안 된다는 사회 심각성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제로 캠페인, 그다음에 아리백이라는 캠페인에 많은 세계적 글로벌 기업들이 동참을 해서 내가 만든 탄소만큼 다시 걷어들일 수 있는 넷제로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과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기후위기에 대한 많은 체감을 하셨는데요. 실제 기후위기 심각도를 느끼는 정도가 이제 매우 많이 공감한다가 41.5%나 됐었고 이제 인식에 대한 향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려 33.5%가 매우 그렇다고 이제 느꼈다고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를 불편하게 했지만 더 큰 위기의 기후변화를 좀 더 심각성을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ESG가 더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는데요. ESG는 인바이러먼트 환경, 그다음에 소셜 사회, 가버먼트의 이 지배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환경에 대한 ESG의 핵심은 이제 환경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지만 사회의 어떤 그런
고용에 대한 평등과 기업 차원에서 이제 바라는 것에 있어서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그다음에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안전 같은 다른 차원의 어떤 기대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배 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투명한 경영과 사업 윤리,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에 대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착한 기업에 대한 정의를 ESG로 재정의하고 있는 것인데요. 기후 변화와 함께 ESG의 이제 화두로 탄소 저감에 대해서 이제 ESG에서 인바이러먼트가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저희는 그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얼만큼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포커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로 이제 이 S&P 주가와 이 ESG 이제 인덱스 펀드만 봐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 주가 지수는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S&P 같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ESG 인덱스 펀드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만 봐도 이 자본의 흐름도 ESG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실제 ESG에 대한 투자 자산도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투자 유치를 하거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ESG는 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미국, 중국, 유럽, 우리나라 다 이제 어떤 규제와 투자에 대한 것도 ESG에 좀 타겟을 하고 있고, 연평균 투자 금액만 미국은 187조 원을 보고 있으며 중국은 무려 56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공시 의무화가 되면서 기업들은 자기 ESG에 대한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유럽과 영국, 일본에서는 이러한 공시 의무화 제도를 빠르게 이제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아직까지는 이제 자율공시가 되고 있지만 2025년 이후부터 기업에서는 ESG 평가에 대한 지표를 공시를 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인식을 다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사회 지배구조에 대해서 ESG는 포커싱을 하고 있고, 저희는 특히 이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 음식물 쓰레기에 좀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ESG의 평가 지표, 평가를 하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한 5개의 기관 정도 되는데, MISC라는 이제 평가 기관이 가장 이제 공식 신뢰도가 높다고 이제 보고 있으며, 이 평가 테마는 한 10개 테마, 한 37개 이제 핵심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지만, 다양한 기업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지표나 설문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유엔에서도 SDGs라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내세우고 있고, 거기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에 많은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에 많은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음식 산업에서 발생하는 보통 이제 탄소 배출이라고 하면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탄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식 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양이 무려 27.1%나 된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음식이 바로 이 소고기라고 합니다. 소고기가 1kg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176km를 달릴 때 나오는 탄소량과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스테이크 200g을 먹지 않고 남겼을 때 나오는 그 탄소량이 차가 17.6km를 달렸을 때 나오는 탄소량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무심코 우리가 버리고 있는 이 음식물 쓰레기, 이 음식에 대해서 음식이 기여하고 있는 탄소, 지구온난화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가 아주 심각하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에 따르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3분의 1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음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8억 인구가 더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제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배달 문화 또는 이제
선진국에서는 많은 음식에 대한 소중함이 좀 결여되어 있다 보니 음식이 남아 돌아서 과하게 요리되거나 과하게 주문되고 먹다 남긴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이제 버리고 있는 반면에 지금 반대편에서는 그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8억 명이 더 넘는다고 합니다. 이 사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의 유동, 식자재 유동이 좀 막혔었고 다양한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격차는 더 커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버려진 음식물로 인한 그 자원 가치도 어마어마한데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버려지는 자원 가치는 7조 원에 달한다고 하고 우리나라만 해도 무려 2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매립지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자원 가치의 문제뿐만 아니라 매립지에 대한 고민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왜 발생하는지를 보면 대부분 먹다가 남은 음식이 이제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먹기 전에 버려지거나 조리하는 과정 중에 버려지는 양이 상당수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식수 예측을 제대로 못하거나 적정량에 대한 어떤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런 푸드 산업에서 데이터가 없다는 것에 좀 포커싱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식수 예측을 더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맞춰서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포커싱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급식소 같은 경우는 1000명, 2000명이 먹는 음식을 단 한 명의 영양사가 경험 기반으로 이제 예측을 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니 사람의 경험에 의존하다 보니 당연히 과하게 요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 산업에서는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고 IT 기술의 접목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으로 이 없는 데이터를 생성을 해 나가고 있으며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소비량을 예측하기 힘든 급식소나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하면 소비량을 예측하실 수 있게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개인이 잔반을 줄이는 것에 대한 피드백을 데이터 기반으로 또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음식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 다른데 이 선호도를 정량적 지표로 레이팅을 시킨다든가 어떤 음식을 얼만큼 잘 먹고 얼만큼 못 먹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지만 저희는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 시켜서 지금까지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타겟은 급식 시장에 타겟을 했고요. 이 누비 스캔이 식판을 들고 스캔 앞에 서기만 하면 누가 어떤 음식을 얼만큼 배식을 했는지 또 버리기 전에 스캔하면 누가 어떤 음식을 얼만큼 버렸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실제로 섭취한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섭취한 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식습관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배식한 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얼만큼 선호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잔반량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만든 음식에 대한 맛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핵심 기술은 이 무게를 직접 재지 않더라도 그냥 스캐너에 음식을 가져다 대기만 하면 음식의 종류와 양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에는 크게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그 음식이 어떠한 형태로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이제 모델이 있는데 저희는 스캔을 하는 즉시 음식의 종류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다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모양에 대해서 이제 거리 측정 센서를 통해서 그 음식의 볼륨, 양까지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어서 스캔만으로 음식의 종류와 양을 알 수가 있고 종류와 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의 이제 칼로리라든가 영양 성분들을 다 이제 매칭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소에서 이제 식사가 끝나고 나면 개인은 내가 먹은 영양 성분과 칼로리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급식을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입장에서는 오늘 운영된
현황에 대해서 데이터로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배식률이 어땠는지, 음식 종류별로 섭취율은 어땠는지,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지금 퇴식구에서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체크를 하는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잔반 발생 현황과 이제 식수 예측 현황을 통해서 말씀드린 정확한 수발주량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하게 주문되거나 과하게 요리되는 경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식소에서 식사 전후 이제 스캔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 섭취한 양은 모바일로 식습관을 다 알 수가 있고, 회사에서는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활용할 수가 있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식습관을 데이터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식습관 교육은 고기를 적게 먹어라, 야채를 많이 먹어라, 일반적인 지식 전달에 그쳤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아이에게 맞춤형으로 어떤 음식에 어떤 영양성분이 부족하고 다른 또래 대비, 권장량 대비 어떻게 부족한지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 또 이런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면 키가 잘 큰 아이들의 식습관 공통점을 보고 키가 크지 않는 식습관 공통점은 무엇인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아이의 식습관을 바탕으로 그 아이의 성장과 영양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이제 아이의 건강까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이제 말이 됩니다. 또 이제 급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이 환경적인 문제, 이 수발주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과하게 주문을 한다는 것은 버릴 음식을 주문한다. 즉 이제 자원의 낭비의 차원에서 식당의 운영 차원에서 이제 비용이 많이 로스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솔루션을 쓰게 되면 낭비되는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운영의 효율을 이제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런 스탠드 타입으로 식판을 스캔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저희가 개발 방향은 부착만 했을 때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어떤 음식이 얼만큼 배식이 됐고 어떤 음식이 얼만큼 섭취가 됐고 어떤 음식이 얼만큼 버려졌는지를 자동적으로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고를 다들 아실 텐데 이제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서 어떤 사용자가 행위를 하지 않고 물건을 집어서 나오면 누가 어떤 물건을 가져왔는지 이제 알 수 있듯이 저희는 레스토랑에서 이러한 기술을 도입을 해서 레스토랑 운영의 효율성을 올리고 사용자에게는 내가 편하게 식습관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개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도입을 했을 때 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개인에게 좋지 않은 식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데이터 기반으로 피드백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먹지도 않을 김치, 깍두기를 항상 습관적으로 퍼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 이제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잔반량을 1차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 또 식수 예측을 통해서 과하게 요리가 되거나 과하게 이제 주문이 되는 음식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자원 가치를 이제 세이브할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 1000명이 이용하는 급식소 기준으로 이제 식자 대비가 식단가 한 끼에 4,000원이라고 봤을 때 연간 한 10억 원 정도의 이제 식자 대비가 드는데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12.5%만 절감해도 실제 연간 5천만 원의 비용이 세이브됩니다. 즉 버려진 음식을 발주부터 하지 않으면 비용이 세이브되는 것이고 그렇게 세이브된 비용은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거나 사용자에게 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좀 더 이제 롱단으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3분의 1이 버려진다고 했는데 그 말은 3분의 1의 음식은 버리기 위해서 제조를 하고 있고 버리기 위해서 유통을 하고 있으며 버리기 위한 그런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축소는 결국 낭비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세이브된 비용은 다시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든다거나 사용자에게 보상을 드리기 때문에 만족도를 올릴 수가 있고 또 내 식습관을 데이터화시켜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국에 지금 한 20군데 정도 도입이 되어 있고
이제 저희는 이제 국가기관이나 B2G 위주로 했지만 올해부터 B2B, 이제 B2C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런 과하게 요리가 되거나 과하게 주문되는 음식을 축소하기 위한 기술이나 솔루션은 저희가 세계 최초는 아닌데 이미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런 버려지는 음식을 측정하는 기술은 2,600여 군데 이상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음식을 세이브한다는 것이 환경에도 이로울 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를 도입을 했을 때 운영적인 측면에서 버려지는 자원 가치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는 것에 이제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저희의 기술적 특징은 보통의 음식의 양을 측정을 하려면 무게를 측정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무게 베이스가 아닌 말씀드린 인공지능을 통해서 스캔만으로 종류와 양을 아주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특징입니다. 또 한 번에 여러 가지 음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도 올릴 수 있고 또 개인 맞춤형 식습관까지 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지금 타겟하고 있는 곳은 이제 급식소인데 전국에 4만여 군데 급식소가 있으며 우리나라 인구 1,0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큰 시장이고 그렇게 큰 시장인 만큼 엄청나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려 2,000톤이라는 음식물 쓰레기가 급식소에서 매일매일 발생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저희의 이제 핵심 기술은 급식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레스토랑이나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모바일에 적용되면 개인 식습관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해외에서는 내가 먹은 만큼 결제를 다르게 합니다. 많이 펐으면 그 많이 펀 만큼 비용을 내고 적게 펐으면 적게 펀 만큼 비용을 덜 내는데 그 결제 시스템을 대신할 수 있는 키오스크 기능도 저희가 할 수가 있고 향후에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제도가 이제 강건화되게 되면 저희는 환경 부담금도 개인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퍼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면 환경에 대한 기여를 한 것이고 퍼고 음식을 많이 남겼으면 환경에 대해서 그만큼 나쁜 해로움을 끼쳤으니 거기에 따른 이제 디메리트도 이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 시킬 수 있으면 좀 더 국가나 어떤 기업, 기관 차원이 아닌 개인에게도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책임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도 구글 검색량만 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는 누군가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고 특히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음식 쓰레기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생길 것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가 얼만큼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음식 산업에서는 27%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제도와 기업에서 ESG와 관련해서 많은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이제 예측해서 비즈니스적으로도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인식 변화도 이제 많이 개인의 관점에서도 변하고 있고 또 2030년이 되면 세계 인구는 무려 이제 85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음식을 더 많이 생산해야 된다는 말이 되고 그 말은 음식물 쓰레기는 계속 더 증가될 것이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육 시장이 뜨고 있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미래에 닥칠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대체육 시장도 소고기를 대체해서 만들 수가 있다면 말씀드린 소고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비효율적인 모든 그 과정들을 아주 효율화시킬 수 있고 정해진 미래 인구 증가와 증가하는 음식 쓰레기의 문제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런 선진화된 기술을 통해서 빠르게 대처하는 기업들이 기회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푸드 업계에서는 일단 인공지능이 좀 생소할 수 있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일단 개발 동향을 좀 넣어봤는데요.
실제 인공지능의 개발되고 있는 속도는 아주 이제 정말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존에는 인공지능의 핵심은 이제 데이터와 이 컴퓨팅 성능인데, 컴퓨팅 성능이 이제 결국 이제 GPU 성능인데, GPU 성능이 아주 빠르게 커가고 있고, 또 데이터가 결국 데이터는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이제 들어오는데, 이 센서들과 모바일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와 컴퓨팅 성능만 있으면 인공지능의 성장 속도는 이제 더 가파르게 이제 증가가 되고 있고, 이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보다 앞으로 아마 더 많은 기술적 혁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그다음에 쓰레기량 증가, 에너지 소비량 증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저희와 같은 이런 기술 기반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물론 이제 고객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정해진 미래에 있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무게가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로 식품을 분석해서 그런 영양소나 내식량을 판단한다는 게 상당히 확장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스탠드 방식으로 이렇게 측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모바일로 개발이 되면 조금 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질 것 같은데, 그런 모바일 관련한 개발 현황이나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핵심 기술은 이 음식의 종류뿐만 아니라 양까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이제 모바일로 가게 되면 이제 거리 측정 센서가 없기 때문에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제 메타버스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메타버스가 AR, VR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이 이 거리 측정 센서를 통해서 리얼리티를 이제 더 높여서 생동감을 더 높이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핸드폰들은 다 거리 측정 센서가 이제 후면 카메라에 다 달려 있고, 사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는 사진을 가져다 대면 이제 보안이 풀리는데, 아이폰은 이제 보안이 안 풀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미 전면 카메라에 거리 측정 센서가 있어서 얼굴을 3D로 쉐입을 다 이제 인식을 해서 이제 보안을 간단화시키고 있는데, 모바일에도 이처럼 이제 거리 측정 센서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모바일로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은 바로 네, 없으시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